네, 네.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요거 이제 또 특히나 뭐 기업체 같은 데서 아무래도 설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준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직원 대상으로 혹은 뭐 거래처 대상으로. 그럴 때 이제 아주 주고 칭찬받는 선물. 요게 그렇죠. 이제 백년화편인데 네. 그래서 지금 백년화편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대표님들 대상으로 음.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요? 예,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밥알 찹쌀떡 한 세트 한 박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또 몇 지금 명한테요? 1,000분 1,000박스. 네. 이 떡집이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네. 와, 정말 설에는 떡 대단하다. 선물이 옛날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랬잖아. 예. 요즘 그만. 요즘 예쁜 놈 떡 하나 주는 거야. 아유, 고마운 분께 떡 하나 건강에도 드려야죠. 좋고, 예. 다이어트 좋고. 그렇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자, 지금 영상 더보기 문구 링크에 가보시면요. 네, 기업 고객 간단 설문 참여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1,000분께 한 박스씩 보내드립니다. 무려 그럼 4,800만 원어치를 쏘는 거야? 그런가요? 48,000원 곱하기 1,000. 아, 그렇습니까? 어우, 이거 통이 크시네. 그러니까 이거 좀 있으면 내년에 분명히 저거 세계화 한다고 떡 세계화 이거 할 것 같아. 아, 진짜 떡상할 것 같습니다. 자, 밥알 찹쌀떡 저희 영상 더보기 링크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류종은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류종입니다. 네. 네, 자, 연초부터 많은 일들이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엄청 지금 정신 없으시겠어요. 네, 뭐 네. 제 동료들도 물어보니까 다들 정신없이 지금 다 뛰고 있던데 음. 뭐 부산에도 가 있고요. 뭐 여기저기 가서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일들을 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제 뉴욕 증시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07% 아주 소폭 올랐는데 나스닥이랑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각각 1.63%, 0.57% 내렸습니다. 네.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연말에 계속 쭉 잘 올랐다가 이번에 이제 아이폰 뭐 부진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애플이 좀 3% 가까이, 3% 이상 좀 내렸고, 그리고 좀 뭐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이제 테크주가 좀 내리면서 좀 나스닥 쪽에랑 또 S&P 500이 같이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요즘 매일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태형건설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오늘 이제 태형건설이 이제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본점인 이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제 오늘 채권단 400여 곳을 상대로 오늘 이제 채권단 설명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채권단 설명회를 가지는 이유는 이제 워크아웃 이제 절차의 일환인데요. 워크아웃 절차를 하나 좀 잠깐 준비한 걸 보시면은 네.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이제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에 이제 통보를 했고요. 오늘 이제 채권자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 이제 제1차 채권자 협의회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제 자선부채 실사 및 기업 개선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예. 다음 날부터 2차 이제 결의를 가지게 되고 5월 11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설명회에서는 이제 채권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이제 태형건설 존속 능력 평가 그리고 이제 PF 사업장 관리 기준 수립 등 이제 앞으로 있을 11일에 있을 제 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뭐 모든 이제 뭐 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연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 운영보다도 자구책을 어떻게 내놓을 거냐 이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구책을 좀 안 좋게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태형 인더스트리를 지금 매각을 하면서 2천억 원 이상의 지금 자금을 확보를 한 걸로 지금 전해졌는데 여기서 1,500억 정도는 사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자금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한 800억 정도는 이미 TY 홀딩스 쪽에 이제 뭐 부채를 갚는다든지 이쪽에 이미 썼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약속을 할 때 이제 1,500억을 쓰기로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미 800억 넘게 썼으니까 1,2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어떻게 쓸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금융권 쪽에서는 아마 한 3천억 원 정도의 사재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TY 홀딩스의 지금까지의 뭐 행태라든지 아니면 뭐 오너의 일가의 지금 뭐 스탠스를 봤을 때 과연 3천억 원 가량의 지금 자구책이 나올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다들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자구안에 과연 SBS에 대한 경영권 뭐 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지분 매각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올지. 지분 매각이라는 거는 뭐 경영권 매각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또 다른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언론사를 가질 수 있는 게 네네. 특히 공중파 그게 이제 자산 규모 10조 이상은 그 못하게 돼 있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태영 그룹이 그걸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좀 처분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아마 뭐 다들 예상하기로는 네. 이 SBS 지분이랑 그리고 이제 목동 사옥을 담보로 잡아서 어떤 걸 좀 뭐 예를 들면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 자구안에 좀 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지분 매각 이야기 쪽으로 좀 더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과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태영은 우리 망하면 뭐 어마어마한 영향이 이 업계 전체에 퍼지니까 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사실은 이 여기가 갚아야 될 돈들 지금 못 갚고 있는 거잖아요, 태영이. 그렇죠. 저 그럼 지금 이제 뭐, 네. 뭘 누구라도 당연히 그 빚이 그렇게 많으면 뭘 팔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별로 팔 생각도 없고 파는 것도 빚 갚는 데 안 쓰고 지금 딴 데 막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TY홀딩스 자체가 어쨌든 뭐 지주사이기도 하면서 오너 일가들이 지금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TY홀딩스가 또 SBS의 또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쉽게 좀 건드리질 못하는 게 사실 뭐 SBS라는 언론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태영건설이라든지 아니면 TY홀딩스 자체가 이래저래 얻는 뭐 유무형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지금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워크아웃 첫 번째 워크아웃을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뭐 그렇죠. 나올 워크아웃들 그리고 이제 다른 특히나 이제 건설사들이나 뭐 이런 데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올해 지금 이제 부동산 PF가 아마 2분기 이후에 지금 많이 터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오늘 산업은행 측에서도 강도 높은 자구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크게는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자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욱 중요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 지금 뭐 상거래 채권 1,485억 원 중에 지금 490억 원을 450억 원을 뭐 갚지 않았다 이런 게 지금 문제도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뭐 태영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랑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바가 또 워낙 스탠스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거래 채권이라는 게 뭐 그 납품 대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왜냐하면 이제 금융권은 사실 금융권이라는 건 이제 대주단을 구성해 가지고 네. 뭐 채권자 회의도 하고. 네, 그러는데 채권자에게서 상거래 75%. 진짜 납품한 그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그쵸. 중소기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 이제 그거 못 받으면 또 예를 들면 거기 일당 근로자들이나 이거 못 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그러면 있어요. 진짜 줄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건설업계 쪽에서 네. 아시겠지만 모든 게 1차, 2차, 3차 계속 밴더돼 있거든요. 저 건설 팀장하고 유종 네. 기자가 그 부분을 좀 계속 좀 팔로우를 좀 해주세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 뭐 사업하려면 엄청 최대한 되는 대로 안 되는 다 빚 끌어당겨 갖고 하는 게 네. 매우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마치 내 돈처럼 다 쓰고 사업 이만큼 불려놨는데 나중에 뭐 좀 잘 안 되는 상황이 와도 뭐 빚 탕감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왜냐면 크면 그 빚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왜냐면 이게 영향이 워낙 크고 여기저기 막 망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네, 그런 지금 모양새긴 합니다, 사실. 야, 난 참 이해하기 어렵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이 뉴스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네. 권순우 팀장과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러시죠. 네, 이거 두 번째 자체가 뉴스. 지금 나중에 이제 허그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기사를 저도 주택보증, 찾아보다가 주택보증 말이죠. 네. 주택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허그 쪽에서도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이제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갚아주는 대위 변제액이 증가를 하면서 13년 만에 지금 뭐 단기 순손실이 4조 9천억 원을 냈거든요. 이 가운데 지금 태영건설 이제 22개 사업장 중에
14개 사업장이 지금 허그의 주택 분양 보증 보험에 지금 가입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건설 쪽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허그 쪽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보니까 단순히 지금 뭐 PF라든지 워크아웃이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다 해서 어떻게 보면 큰 범죄에서 보면 재정 손실이라고. 그렇죠. 네? 그 돈이 다 그렇지. 세금으로 다 세금 나가는 분담되는 건데. 네. 두 번째 뉴스요?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두 네. 번째 뉴스는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이제 4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BYD한테 뒤집혔냐 안 뒤집혔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뒤집어졌더군요. 이거는 좀 엄밀히 말하면 4분기 때는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BYD한테 뒤집어졌고 네. 연간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1등을 지켰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연간 판매 전체 판매가 180만 8,581대를 기록을 하면서 순수 전기차 판매량밖에 없잖아요. 전년 대비 38% 증가한 그런 판매 실적을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연초에 좀 장담했던 200만 대보다는 조금 모자라고 근데 이제 또 금융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판매를 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체 출하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네네. 근데 뒤집힌 거는 네. 충격이고, 그렇죠. 예, 뒤집힌 일론 게 머스크의 조금 저 얘기대로는 안 됐고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빠지고. 주가는 그래서 좀 빠진 거죠 네.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뭐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언론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 지금 뒤집혔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추세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분기별 판매량을 작년도 1분기부터 재작년 1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분기별 이제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이 BYD고 그리고 까만색이 지금 테슬라 판매량입니다. 야. 이제 원래는 테슬라가 뭐 압도적으로 이겨 나갔습니다. 이게 글로벌 판매량이거든요. 네. BYD, 테슬라 둘 다 순수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보시면은 31만 대, 14만 대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가 지금 2022년 4분기 때 한번 많이 따라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BYD가 처음으로 30만 대 이상 판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테슬라는 또 40만 대 이상 판매하면서 다시 격차를 벌였고 작년도 보시면 1분기 때 다시 이제 42만 대 판매하면서 격차를 더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 때 작년 3분기 때 이제 거의 다 따라왔어요. 43만 5천 대 대 43만 1천 대로 한 4천 대 차이까지 좁혀졌다가 마지막 4분기 때 이제 BYD가 52만 6,409대를 판매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 뒤집어졌고요. 근데 이게 추세를 보시면은 테슬라의 지금 성장세는 조금 약간 주춤주춤하는 게 보이고 BY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 하면은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성장 둔화입니다. 성장 둔화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여파를 테슬라는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부터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여기에 대한 이제 추세가 쭉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연간 판매도 올해는 뒤집히지 않겠냐라는 지금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준비한 그 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전체 판매량으로 보시면은 테슬라는 180만 8,580만 대였고 BYD는 157만 4,804대입니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기준으로도 테슬라가 여전히 14.8%가량 앞서오는 게 맞습니다. 14.8% 앞서긴 했지만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BYD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금 다들 무서워하느냐를 보시면은 이거 이제 제가 월간 판매량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월간 판매량이 위에 게 월간 판매량입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작년 기준이고 밑에 있는 게 지금 작년 그리고 이제 2021, 22, 23인데 21년도 건 사실 뭐 거의 뭐 수치를 집계할 의미가 없고요. 22년과 23년도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무엇보다 작년도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BYD가 내수기업이 더 이상 내수기업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12월 달 보시면은 19만 대 판매 중에서 3만 6천 대를 해외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BYD가 네. 다들 이제 BYD 이야기하면은 BYD는 결국에는 중국 내수기업 선전시에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잘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이제는 뭐 실제로 외국에 나가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북미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뭐 약간 좀 애매한데 멕시코 시장에 최근에 이제 진출하면서 거기서 이제 C이라고 하는 모델 3와 함께 뭐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 게 올해 지금 중국 전기차를 조금 많이
좀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왼쪽 위부터 보시면 BYD의 양왕 U9이라고 하는 차량이고 U8이라고 하는 차량이고 SUV네. 네, 이거 약간 뭐 레인지 로버나 뭐 지금 그 정도급의 굉장히 고급 SUV입니다. 네. 판매 가격도 1억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고요. BYD가 예. 1억 레인지 5천이요? 로버? 네, 1억 BYD가? 5천. 네, BYD가 1억 5천이면 가격도 진짜 그러네. 네. 지금 경쟁 모델로는 뭐 벤츠의 EQS SUV라든지 벤츠? 네. 모델 X라든지 이런 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아, 저거 뭐야? 그러면 우리 저 뭐죠? EV9? 현대에서 만드는 네. 전기차 아이오닉 말고 7 뭐 저 이런 이거 아이오닉. 말고 제네시스 있잖아. 아, 네, G90 뭐 이런 거. GV80 이런 아, 거 두 개 사는 거야? GV 이제 네, 올해 이제 아마 올해는 아니고 후년에 나올 GV90이라고 하는 지금 전기차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차량이 이제 레인지로급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거 누가 같은 사? 급입니다. 1억 5천이나 주고. 네. 근데 저- 그 차량도 저거를- 아마 네. 가격이 1억 5천 많이 정도 할 겁니다. 팔리는 것 같은데 저거 BYD? BYD 엄청 팔립니다. 이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싸서 중국 내수에서만 팔리고 있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니오의 ET9이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급의 뭐 그런 고급 SUV입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독특한 서스펜션이 있거든요. 이게 뭐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갈 때 네. 이제 차체가 아주 안정적으로 갑니다. 이게 영상을 보시면은 차 이제 본네트 위에 샴페인 잔을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놨어요. 근데 그런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가는데 샴페인 잔이 흔들리지 않고 에이, 본드로 바퀴만 이렇게 붙였겠지. 아닙니다. 어떻게 본드로 이게 붙인 게 아니에요. 둥둥해. 에이, 네. 말도 안 돼.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파란색 차량 같은 것 경우에는 같은데. 본드는 붙인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예전에 이제 렉서스에서 트럼프 이제 카드로 이렇게 피라미드 쌓아놨을 때 네. 그 시동을 걸었지만 이게 트럼프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그 엔진의 정숙성을 자랑하는 렉서스 시동 거는 광고가 것까지는 할 수 있었거든요. 있지. 근데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데 샴페인 그게 있다는 거는. 네, 본드라고 좀 볼까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파란색 차량이 이제 아까도 뭐 언급했지만 샤오미의 이제 SUT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맥라렌의 얼굴과 그 포르쉐 파나메라의 이제 그러죠. 측면 아, 모습을 그러네.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차량 가격이 아직 공개는 안 되는데 한 네. 5,500만 원 정도로 지금 얼마? 예상됩니다. 5,500만 원. 근데 그것도 차량 뭐 크기는 싸네. 모델 S만 해요, 차가. 그리고 이제 뭐 성능도 모델 S에 버금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 뭐 아까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게 대륙의 실수가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차량은 이제 BYD가 글로벌 시장에 몰고 있는 근데 그 내세우고 있는 실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저 아이오닉 6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오닉 6랑도 좀 비슷하고 뭐 모델 3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얼마예요 차량입니다. 저거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3에 비해서 한 3,00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차량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더 이상 이제 내수 기업이 아니라는 걸 조금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BYD는 배터리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게 BYD 차량 판매가 늘면 늘수록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이게 타격이 그대로 옵니다. 찰리몬거 고인이 대신 찰리몬가 참 대단한 게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한 200개 되죠. 200개 되잖아. 그 중에 딱 하나 찍은 게 비아디야. 아, 네, 야, 그 희한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보신 거죠. 그때 중국 전기차 업체들 아무 의미도 없을 때인데 그때 뭐 다 벤처 기업이고 그럴 때인데 네네네. 딱 하나 찍었는데 비아디를 찍은 거야. 어떻게 알고 찍었지? 야,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워런 버핏은 뭐 거저 먹은 거지. 뭔가가 너 형이잖아. 그러니까 야, 워런 내 말 들어 임마. 야, 하라니까. 아, 정프로님도 언제예요? 좀 말 좀 잘 2008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말 좀 들어. 그 고른 게 80대 한참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15년 전이니까 80대 되시죠. 85세. 아,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85세 비아디를 찍었다. 전기차 시장의 핵심을 보신 거예요. 결국에는 배터리다. 배터리랑 전기차랑 다 하는 회사는 내가 얘네밖에 들은 없다. 정보에 의하면 워런 버핏이 끝까지 안 하려고 저항을 했다는 거야. 아, 비아디는 아니에요, 형. 뭐 이렇게. 아, 형 중국 아니지. 근데 뭔가가 밀어붙여서 결국은 대박이 났고. 그쵸. 형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잘 될 회사를 알아본 것도 있지만 그 정도로 쏟아 버주니까 네. 그 회사가 이렇게 잘 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결과론적으로는 보면 그럴 수 아, 있는데. 우리 저기 네. GHC님은 또 독특한 저 아니 뭐야 저거 뭐 다른 분이구나.
독특한 또 논리를 피신 분이 있네. 뭐죠? 원고가 투자해줘서 큰 거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근데 뭐 중국 선전시에서 워낙 밀어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건 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뉴스는 그러나 오늘 유정훈 기자는 네. 네? 네. 오늘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겠어. 왜 그러실까요? 친중 매국 기자 아, 네. 오늘 되셨네. 친중 아닙니다. 아, 저는 친중 매국 기자 되셨어. 국뽕 기자입니다. 오늘 좀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되겠어. 아유 뭐 언제나 댓글 중에 이제 1000개 중에 한 990개는 악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네, 이제 최근에 가계대출이 엄청 또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 2조 원 가량 늘면서 예.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총 이제 가계대출 잔액이 692조 4,094억 원으로 이제 전달 11월 대비 2조 238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표 하나 준비한 거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2019년도부터 가계대출이 계속 늘다가 21년도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누적 잔액이 709조 원을 넘었었고요. 22년도 때 조금 줄었고 23년도 때도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5월 달부터 8개월 연속 이제 하반기 들면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마무리는 692조 4천억 원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조금 줄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가계대출 자체가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이거를 견인한 거는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주담대 잔액이 이제 529조 8,922억 원으로 한 달 만에 3조 6,69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0월보다 이제 큰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 신용대출 잔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2,340억 원 감소한 106조 4,85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지난해 10월 달 이후에 이제 1년 11개월 만에 증가를 했다가 이제 2달 연속 지금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시중은행 쪽에서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집단대출 등 실수요를 중심으로 주담대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줄었는데요.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2,726억 원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대출 잔액이 630조 8,855억 원으로 나타났고 대기업 대출은 감소했습니다. 1조 8,835억이 줄면서 네. 이제 2022년 12월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들이 연말 결산 시점에 맞춰서 원래 좀 대출을 상환을 하면서 원래 재무제표를 맞추다 보니까 뭐 유효자금을 이제 불예금에 넣어두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건 연말에 좀 일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유튜브 새해 들어서 결심한 분들이 많은가 봐. 나 새해부터 유튜브 보기로 했어. 아, 보기로 했다고 결심한다고요? 새해부터? 끊는 게 아니고? 네, 렉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게 저희가 건강 보니까 저희 시스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가끔가다 유튜브도 또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네. 자, 그러면 뉴스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